분이시네요. 네. 어디 사는 군포에 사시는 거 맞죠? 제가 찾아봤어요. 예. 네, 맞아요. 네, 성함은요? 저는 배미영이라고 합니다. 배미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근데 산인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매일 산에서 듣는데요. 네. 오늘 처음으로 도전하려고 제가 많이 떨려서 집에서 네. 듣고 싶어서 네. 했어요. 오늘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괜히 기다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네. 여자애가 그래서 쫓기 지금- 무서워요, 그쵸?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매일매일 그럼 몇 시에 등산하시는 거예요? 제가 8시 50분에 출근하는데 네. 6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출근하거든요. 어머, 피곤하지 않으세요? 근데 운동이 생활화돼가지고 역시. 네, 운동을 안 하면 중요합니다. 네네 맞아요. 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꼭 운동하라고 네, 건강이 최고라고 오.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근데 또 등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무릎이 좀 안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 거의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등산을 못하면 바로 옆에 있는 운동장에 나가서 한 시간씩 뛰거든요. 이야, 그러면 진짜 건강하신 거죠? 어디 아프신 데 없죠? 네, 건강해. 아니 3102님께서 닉네임 수리산 호랭이, 저는 수리산 다람쥐라고 그 외에도 군포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자를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시내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침마다 가면 만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멤버들? 너무 많죠. 특히 어떤 분들이세요? 한 10분 정도의 10분. 아주머니들이 소리치면서 체조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요. 무슨 체조를 해요? 국민 체조예요? 네, 그러니까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개발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동참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구나. 상의를 차지하고 어머. 멋지게 항상 등산하시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서 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제 한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아침 6시 반 정도면은 상의를 탈의하기에는 좀 선선할 거거든요. 아니에요. 바람이 소슬할 텐데.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렇군요. 네, 항상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한 번이라도 안 보시면 좀 궁금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네. 지나가실 때가 됐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유진님 말씀대로 수리산 호랭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네, 맞아요. 네. 진짜로. 네. 10분 가까이. 저희 FM 대행진 좀 홍보해 주세요. 좀 크게 틀어놔 주세요. 네, 지금 집이고 그래서 아니 산에 제가- 오를 때 말이에요. 네, 물론이죠. 예. 제가 항상 틀어놓고 다녀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매일 아침 받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가지 영역, 동물, 생활, 법률. 예, 아직 안 했어요. 동물, 생활, 법률, 역사, 인체 이렇게 4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동물, 생활, 법률, 역사, 인체. 자, 어떤 걸 골라주시겠어요? 인체, 역시 건강에 우리 관심이 많은 어머님. 좋습니다. 1단계 문제 드릴게요. 사실 오늘 보너스 퀴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2단계까지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단계 문제 드릴게요. 운동을 할 때나 고통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은 힘들지만 묘한 쾌감을 느낄 때가 있죠.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통증을 줄여주고 행복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고통인 자연분만을 할 때 이곳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 속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분비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1번 아드레날린. 엔돌핀, 2번 도파민, 3번 아드레날린, 4번 세로토닌. 1번 엔돌핀, 2번 도파민, 3번 아드레날린, 4번 세로토닌. 자, 정답은요? 1번 엔돌핀 하겠습니다. 1번 엔돌핀. 잘하셨어요. 맞힐 거라는 어떤 예지였나 봅니다. 예. 자, 잘해주셨어요, 어머니. 네. 네, 자연분만 하셨나요? 네. 아, 3명을 엔돌핀. 자연분만 했어요. 몇 명이요? 3명. 3명을. 또 연년생으로. 연년생으로요? 네. 우리 아버님들 파이팅 넘치시네. 어머니 그 기운 좀 저한테, 제가 이제 또 새 신부가 되니까
네, 꼭 보내주시고요.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홍삼 젤리스틱 확보하셨거든요. 네, 2단계는 주간식이 준비됐습니다. 도전하시겠죠? 네, 도전하겠습니다. 1단계 도전! 우리의 인체는 다양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근육은 목과 어깨에 있는 평평한 삼각형 모양의 근육으로 날개뼈를 위로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발달이 쉬운데요. 이 근육이 너무 발달되면 목이 짧아 보이기도 하죠. 어깨를 으쓱할 때 쓰이는 이 근육. 어깨를 으쓱할 때 쓰이는 이 근육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뿅뿅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이렇게 쇄골 뒤에 있는 그 근육이에요. 목과 어깨에 있는 평평한 삼각형 모양의 근육. 아, 너는 왜 이렇게 안마할 때요, 여기를 주무르게 되죠. 어깨를 안마할 때 목 뒷덜미 쪽. 너 여기가 왜 이렇게 뭉쳤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승모근? 승모근. 정답. 잘하셨습니다. 힌트를 어떻게 더 드려야 되나, 막 털이라 그래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또 수락산의 기운.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까지 모두 보내드리고요. 다행이에요. 자, 그럼 예고 드린 대로 추석 특집 특별 보너스 지금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검색 미션이에요. 예, 초록창 검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벌써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자, 오늘은요, 박은영의 FM 대행진 초록창에 검색을 하시면 상큼한 프로그램의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상큼하죠? 아니라고요? 상큼합니다. 자, 제가 기대고 있는 책상의 색깔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라디오가 올려져 있는 책상의 색깔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예, 추석 특집 보너스 퀴즈 선물 정답자 가운데 저희가 20분께 푸짐한 추석 선물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2부 끝에 발표할 거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재봉지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 콩은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김준혜의 목소리로 꽃보다 그대가 들었습니다. 아, 못 맞히실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라고 변수정님. 정영님께서 박 과장님 쇄골 너무 예뻐요 라고. 고맙습니다. 아, 쇄골을 하이라이트를 좀 더 칠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진에 언니 볼터치색 너무 예쁘다고 K74800353님. 아마 코랄빛일 거예요. 예, 제 기억에. 우리 8212님 요런 문자도 예, 제가 DJ 권한으로 선물 드려야 됩니다. 예. 이 문자를 읽으면 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박 과장님 너무 눈이 부셔서 무슨 색인지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정답 좀 알려달라고. 자, 이분께는 제가 뭘 드리나 아주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별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숙면 취하시라고. 아, 그래요. 저도 여자죠 뭐. 예. 우기님께서 월넛 색상? 월넛이요? 아,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 말고요,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메인 화면에 아, 보이는 라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초록창에 박은영 FM 대행진 검색을 하시고 거기에 나와있는 그 홈페이지 사진 속 책상이요. 예. 사실 뭐 책상처럼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수평선 같기도 하고 지평선 같기도 하고, 그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쪽은 팔을 올려놓고 있고 한쪽은 턱을 괴고 있는데, 라디오가 올려져 있는 그 책상의 색깔을 보내주시면 20분께 양손 무거운 추석 되시라고 푸짐한 추석 선물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자, 빅마우스 끝나고 나서 제가 정답과 그 다음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빅마우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평일보다 2.2배, 주말에 1.6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명절 당일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3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추석 전날은 2만 9천 명, 추석 다음 날은 2만 8천 명이었는데요.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생길 수 있는 두드러기 환자, 그 다음은 장염, 염좌 등의 환자 순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436곳을 비롯해 병의원 839곳이 문을 열고 약국도 돌아가며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예 페르소나 송광호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했다는데 말이야. 이 말은 누가 한 거야? 어떤 양반이야? 누군지 몰라도 참 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양반이다 이 말이죠. 한가위만 되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으흐이, 그분들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먹을 것만 많으면 그게 다야? 하기야 예전에는 먹을 게 귀했죠. 응? 먹을 것만 많아도 더 말할 게 없었다 이런 거야. 하지만 이제는 추석이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추석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들 아파요. 큰형님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추석 때 다들 못 오신대고, 둘째 형수님은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해서 들어 누우셨다네. 우리 와이프는 그 소리 듣더니 막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어젯밤에 아들이랑 늦게까지 한잔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먹고 속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들 뭐라 그러? 우리 엄마 술병 났다고 못 간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냐?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명절 대목을 노린 비양심적인 식품업체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값싼 유구고기를 비싼 한우로 속여 판 업체 3곳이 적발됐고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사용해 한과를 제조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고기를 가공해 마트에 공급한 업체도 함께 적발이 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80여 곳의 농축수산물 가공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불법 행위를 한 68곳을 적발해 64곳의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김주현입니다. 그래?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이라고 그러고 유구를 한우로 팔고 그랬다 이거지? 그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 호주를 내주고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돈 좀 더 버시겠지. 하지만 남들은 뭐 그럴 줄 몰라서 원산지 제대로 표시하고 유통기한 지키면서 그 장사하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먹고 우리 가족도 먹는 건데 내가 지켜야 남들도 지키고 그렇게 서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식품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찜찜하게 됐다면 이건 그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나를 보면 원산지가 어디든 이게 유구든 한우든 맛있게 잘 먹으니까 좀 낫겠다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날 잘못 보신 겁니다. 내가 돼지라고 다 잘 먹는 줄 아십니까? 내 입이 저 얼마나 고급진데 누구 입이 저 음식물 쓰레기 봉지인 줄 저 물론 다 먹어야 내가 가리진 않아. 근데 알고 먹는 돼지다 이 말이야. 기억 들어오세요. 나 마음만은 홀쭉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을 모두 탕진해버린 미국 부부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트루빌에 사는 윌리엄스 부부는 지난 6월 초 자신의 은행 계좌에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300만 원의 거액이 입금될 사실을 발견하고 출처를 모르는 돈이었지만 캠핑카, SUV 차량 등을 구입하며 이 돈을 탕진했습니다. 또 15,000달러는 주변 친구들에게 베푸는 넓은 아량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윌리엄스 부부는 계좌에 잘못 입금된 12만 달러를 다시 반납해달라는 은행 측의 전화를 받고 잠적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누가 남의 것에 탐을 내며 침을 질질 흘리다가 꿀꺽하고 군침 삼키는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짐은 일긴이라. 그래서 내 것은 내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짐도 그렇게 사는데 누가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쓰느냐 이 말이다. 이 미련한 것들아. 짐은 다 받았는데 살짝 고민하다 그냥 모른 척 주머니에 넣는 자들이 있다. 회사에서 쓰는 비품들 A4 용기니 커피 믹스 짐으로 살짝 가져가는 것들도 있어. 그걸 짐만 아는 줄 아느냐. 짐만 관심법으로 보고 있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 말이다. 이 똥막대기들아. 그러지 말고 짐처럼 정직하게들 살아봐라. 그리고 정직한 나에겐 보너스나 서비스를 다할라. 얼마? 4달러. 오케이, 땡큐. 아이는 자라고 육아용품은 필요하고 통장 총알은 떨어질 때 우리에겐 미래가 필요하다. 성격이 좀 달라서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노영웅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어떤 질문을 MBC 미니로 이승환님이 보내주셨는데 위법행위가 보이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이 잘못된 거지.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검찰이 잘못된 건가요?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용훈 변호사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처음에 드러났던 것은 의혹이었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이 물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이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다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를 보면 사모펀드에서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논리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니 수사라고 하는 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는 수사 아니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하면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혐의와 의혹은 다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야.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네. 저 사람 사모펀드 투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혐의라고 하는 개념은 의혹이 보다 구체화돼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정도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막연히 그거 좀 이상한데 좀 의심되는데 이 수준 갖고는 이건 의혹에 불과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때는 수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까? 그리고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네. 상당 부분 그 일종의 내사 단계를 거칩니다. 네. 그 네. 네.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일종의 내사 단계를 거쳐가지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네. 통해서 네.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정식 수사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그 체제에서의 검찰 개혁 그리고 그 체제에서의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단하는 특별 좌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2부에 이어가도록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시승해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역시 캐딜락이다. 이제 당신도 경험하세요. 전국 시승 이벤트 캐딜락 올 어라운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캐딜락 전시장 방문 및 시승하신 모든 고객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확인 혹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 원금 1,000만 원 이상 시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원산지 잘 확인하고 드시나요? 더 쉬운 원산지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생산자의 양심에 맡겼던 원산지 표기. 이제 원산지 인증 마크로 안심하세요. 가족과 외식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정부가 인증한 정직한 식품 원산지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아까 새벽에는 거센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하죠. 이온 리포터. 네, 장마 전선이 현재 중부지방 위에 떠 있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죠. 일부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쏟아지겠고요.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에 5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니까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고온다 습한 바람이 불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 특히 대구를 포함한 일부 경상 내륙은 오늘 33도까지 올라서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검찰개혁 특별 좌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8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의 조유아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이루었지만 가끔씩 그 무게에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아야, 네 인생 너무 부러워. 매번 다른 작품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네 인생 너무 재밌지 않냐? 내 것일 때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꿈일지도 모르는 일. 내가 포기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갔을 기회들. 타인의 마음으로 보면 인생이 재밌게 보입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명절 앞두고 통행량도 많은데 비까지 오고 있어서 오늘 정체도 상당히 심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 쪽 송파 부근은 사고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송파까지 6km가 좀 많이 밀리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도 제천 쪽 평택 일대가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방향 경인고속도로 서운부터 밀리는데요. 이후로 여의도까지 쭉 지치고요. 반대 인천 쪽은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면서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가 소요시간 조금 짧지만 그래도 한강대교까지 비슷하게 밀려 있고요. 반대쪽 두 길 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은 예상됩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가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기여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흥국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4, 3, 2. 웰컴 투 더샵. 송도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파크 3, 1833-2525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자의 꼬리표를 떼고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가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저희가 특별한 상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부학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조국 후보자가 취임사에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의 권한을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 검찰개혁의 법제화, 그 다음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관심사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거든요. 지금 언론도 여기에 이제 그 방점을 찍고 지금 검사장 몇 자리는 또 비어 있다고 하던데, 이제 인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인사권이 바로 발동이 되면서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 추동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포진시킬 수 있는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이제 적폐 수사 과정에서 네. 그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 올바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적폐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2명, 또 전직 대법원장, 또 수많은 고위 관료들, 뭐 대법관들, 전직 경찰 총수들을 다 법정에 섰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했고 권력과 결탁해서 어떤 특권을 유지했고, 그래서 촛불 전국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농단의 제일 공범으로 지적받은 검찰, 예.
그 검찰 안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적폐 수사 이거는 전혀 없었어요. 네네. 뭐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사건도 다 불기소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이 총장의 할 것이라는 것은 오로지 외부의 적만 향해 있던 것이지 내부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속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그 뜻을 동참하지 못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검사들은 다 저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어떤 수사를 통해서 정면으로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인사권을 통해서 현장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강력한 저는 인사권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제가 검찰은 스스로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 집단처럼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들. 청와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검찰은 바로 반발해서 반박하는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모습, 공무원사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사권 관련해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서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개혁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수를 쳤고 잘된 인사라고 했는데 막상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인사 문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사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감찰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감찰권이 적정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관에게 그 모든 검사에 대한 감찰은 오로지 대검이 다 했습니다. 그 최동호 검찰총장 그때 그 뭐 혼외적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 뭐 법무부에서 그때 한번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내부 규정에 법무부 훈령상으로는 그 법무부 자체의 감찰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부 규정에 위임해서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으로 낮춰놨습니다. 2차적 감찰권은 뭐예요? 보충적 감찰을 한다는 대검이 감찰을 먼저 하고 거기서 부족하면 법무부가 다시 2차적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라고 규정을 박아놔서 사실상 법무부는 감찰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특히 그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에 대한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전혀 감독하거나 견제를 할 수 없는 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감독 견제의 실질적 권한이 감찰권인데 맞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버리겠다. 이걸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과거에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무부가 상위기관이고 관리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검사들을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역할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무민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이 장관으로 가서 그 어떤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또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영민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도 활동하셨으니까 근데 조국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법무부의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 법무부 검찰 말고 법무부 안에서 어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류라고 할까요? 정서라고 이런 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주로 이제 검사들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직접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가 교류하던 일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는 일단 검사의 위세에 눌려서 일반 공무원들이 길을 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게요. 주요 보직을 다 검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좋은 자리를 가는 것은 거의 뭐 하기 어려운 거죠. 군대를 치면 장교와 뭐 하사관 이렇게 비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약간 급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런 얘기가 이게 과접이 얘기가 되는 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좀 결론 삼아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884님이 문자 주신 내용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법개혁이라는 게 법률로 하는 거니까 국회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보학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국회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 이 법무부나 대검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뭐 설득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마크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법무부가 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을 갖고 국회의 뜻을 전달하고 또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 검사들이 어떤 개혁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데 보면 검찰이 직접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다음에 검찰의 특수수사를 어느 정도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시행령 제정 문제가 있죠. 그런 데에서 법무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네요. 지금 특수부 수사를 지금 뭐 규모라든가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 내 조직이라든가 인원 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법안 통과 상관없이 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떻게 이게 좀 김용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긴 했는데 연말로 이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로 넘긴 게 아마 11월 말쯤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세요. 좀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죠. 다만 이제 통과가 되도록 사실 법무부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률안 말고 법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 개혁법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들인데 많이 논의되는 게 법 왜곡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실제로 검사가 판검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은 직권남용의 어려운 법리를 적용할 것도 없이 바로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왜곡죄? 법 왜곡죄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입법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검찰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막강한 권한을 이제 잘못 행사하면 처벌된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네요, 간단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고위직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범법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들어오면 달라지죠. 검사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이제는 검찰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략적 차원에서 현 정부의 개혁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금 권력기관이 되어서 국민이 군림하고 있는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서 정상적인 법 집행기관으로 원위치 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거의 검찰한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그 지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이제 그 고소고발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모두 검찰로 넘겨라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와 지금 그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가 긴밀하게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뭐 검찰의 본심을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저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돌된 상황들은 이미 다 영상으로 찍혀 있고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검찰이 특별히 더 수사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와 있는 증거대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한다면 저는 아마 더욱 강한 어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그 수사가 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발을 자유한국당이 했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명확하니까 처벌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처벌이 안 될 상황들이 상당히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수사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한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멱살을 잡고 가겠다라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그 전망이 좀 갈리는데 이건 좀 앞으로 진행 추이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거 오늘 긴급히 이제 특별 좌담을 마련을 했는데 역시 이제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특별 좌담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오실 그것도 좀 꼭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부학 교수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주의 핵심을 꿰뚫 실상 김종배 시선 집중.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는데요.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 지수는 상당히 높은데요. 자,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이시죠.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있었죠? 예.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싸워서 네. 이 사태를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그 전에 그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현충원 갔죠 어제. 예. 이걸 가지고 왜 갔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 의지 표명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되돌리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현충원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연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의총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요. 예. 향후 이 지도부가 이 다른 야당과 이 논의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 시민단체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까지 다 같이 결합하는 이 국민 투쟁본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의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애 집회를 하더라도 원내외 병행 투쟁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뭐 저희가 신분이 국회의원이니까요. 당연히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서 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싸움을 당연히 해나가야 될 거고요. 네네.
이것은 뭐 우리 야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이 사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게 될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나쁜 선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조국같이 도덕적 하자와 범법 혐의가 많은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장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과 국민의 검증은 이제 불필요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장관이 되는 선례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만든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꼭 우리 청취자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가 드레프트 사건에서 권력, 선동 언론, 맹목적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진실은 지하에 묻혀도 자라난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한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거다. 가까운 장래에 그 일들이 이 조국에 얼마나 먼 곳까지 재앙을 미치게 될 지뢰를 매설했는지 말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지뢰를 조국 장관 임명으로서 매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헌법 질서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신정성 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왜 헌법 질서 위반이냐 이런 좀 반문을 보내주셨는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의 내용과 절차를 다 규율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범법 혐의들이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하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법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계속 대통령께서는 조국 후보자 이 개인의 범법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부인은 기소가 되었고 그 자녀들 특히 그 친척들의 이 비행위들이 이 수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조국 후보자하고 지금 장관이지만 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장관 자리에 대통령께서 임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이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완전히 유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인데 장관을 이렇게 서둘러 임명한단 말입니다. 저는 예전 사례에서도 지명했지만 이 최종 임명까지 늦췄던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특히나 이 지금 일이 지금 이 장관이 실질적으로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헌정질서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조국 장관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경련으로 맞서는 충돌 양상까지 무릅쓰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인데 영향을 받느냐?